곰팡이 냄새라고 하는 그 냄새 자체가요. 사실은 곰팡이가 이런 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성장하면서 내뿜는 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되면 이 가스를 마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은 곰팡이 포자나 세체가 날리면서 코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든지 호흡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 맡는 거는 꼭 피하셔야 돼요. 그럼 어머님들이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냄새 맡아보시고 이건 괜찮네 안 좋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습관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냄새 맡으면서 몸속으로 곰팡이가 쏙 들어올 수가 있죠. 저도 옛날에 기억나는 게 어머님이 내가 이거 좀 오래 본 반찬 같아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괜찮아 그랬는데 저 찝찝해서 안 먹었는데 그걸 그냥 버리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다 냄새 맡잖아요. 그렇죠. 냄새 맡는 것도 위험하고 어설프게 믿고 먹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옛날에 어머니들이 밥 이렇게 보면 약간 쉬었어요. 그걸 갖다가 버리기 아깝다고 물에 씻어가지고 다 그걸 잡수셨단 말이에요. 물에 씻으면 곰팡이가 더 좋아할 텐데. 어머. 찬물이라고 괜찮다 그러고 또 과일도 막 상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곰팡이 핀데 잘라내고 그걸로 그냥 팔팔 끓여갖고 설탕 쳐놓고 잼. 네가 곰팡이가 어디 이렇게 팔팔 끓는데 살아있겠냐. 그래갖고 그걸로 맛있게 먹었다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곰팡이 독소는 열에 굉장히 강해요. 어머나, 그렇기 때문에 팔팔 끓인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균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되지만 곰팡이는 그대로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한 음식은 빨리 버리셔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데 많이 생기는 게 이제 파툴린이라는 독소가 있어요. 근데 이 독소는 아플라톡신처럼 막 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독소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 건강한 분들도 이 신경이라든지 호흡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꼭 좀 환기를 좀 시키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주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모든 음식이 안전하게 보존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안심하죠. 사실 곰팡이나 이런 그 발효성 식품들은 전부 다 냉장고 안에서도 일부 곰팡이의 성장이 좀 늦어지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를 너무 과신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니 그럼 냉동실도 마찬가지예요? 예, 냉동실도 성장이 멈춰져 있는 상태죠. 사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냉동에서 꺼내는 순간 다시 이렇게 네, 피어오르겠죠. 그렇죠. 아니 냉동실 꺼내서 실온에서 좀 놔둬서 이제 녹여가지고 네, 해동하는 거예요. 먹고 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 곰팡이가 안 생긴 음식이라면 괜찮겠지만 이미 조금이라도 생길 기미가 보였다면 그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네, 곰팡이 이건 냄새만 맡아도 암이 걸릴 수 있다. 신동진 원장님, 이게 정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이라는 이 나쁜 곰팡이 성분은 간암 발생의 가장 제일 높은 확률을 보이는 원인이거든요. 가장 높은 확률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아플라톡신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제 곰팡이는 맥각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호밀 또는 밀 그리고 보리 같은 그 이삭에서 자라는 검은색 곰팡이거든요. 근데 이 맥각 중독이 일어나게 되면 말초 혈관들이 다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빨갛지만 나중에는 온몸이 시꺼멓게 변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에서 나타나는 이 독소들을 미코톡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쁜 곰팡이들에서 나타나는 냄새,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암 발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곰팡이를 먹는 것도 아니고 냄새를 맡는다고 해서 이게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 네. 굉장히 무섭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다행이네요. 냄새 많이 맡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주부분들 음식 아깝다고 이제 냄새 맡아보고 이런 습관부터 얼른 버리셔야겠죠. 그래서 절대 냄새 맡지 마시고요. 일단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상온에서 오래 뒀다든지 상할 우려가 있는 음식들은 바로바로 버리시는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다. 네,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 켜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에어컨에 화장실 변기보다 100배 많은 곰팡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어컨도 그렇잖아요. 어두침침하죠. 그리고 환기 잘 안 되는 데다가 습도, 냉각수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아주 살기 좋은 조건인데 우리 이제 더우니까 벌써 에어컨 시작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근데 에어컨을 켜실 때 이 처음에 나오는 거는 사실 거의 곰팡이 바람이에요. 그래서 환기도 잘 시키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냉각수에는 곰팡이뿐만 아니라 이 레지오넬라라는 균도 살고 있어서 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이제 폐렴이라든지 감기, 여름 감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에어컨을 오래 키워놓으면 추워서 폐렴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박상진 원장님. 그러니까 물론 그 추운 환경이 균들이 좀 잘 서식하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냥 추워서 폐렴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큰 한번 사건이 있었는데요. 1976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 호텔에서 제향군인 모임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폐렴으로 인해서 220명 정도가 폐렴에 걸리고 한 30명 정도가 사망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원인이 됐던 균이 바로 이 레지오넬라균입니다. 그래서 그 제향군인이라는 말이 영어로 레지오네르라는 말인데 이때의 이름을 따서 그 균 이름을 레지오넬라균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균이 대형 건물 있잖아요. 뭐 호텔이나 뭐 백화점,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건물에서 단체로 이렇게 그 냉난방을 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냉각수가 양이 많으니까 그쪽 안에 살다가 이걸 키는 순간에 온 건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균이. 예.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감염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보통 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이 되면 한 잠복기가 한 2일에서 한 12일 정도 지나고 나서 뭐 고열, 기침, 근육통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폐렴에 이르게 되고 심각한 경우는 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곰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름에 에어컨은 주로 틀어놓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그쵸. 근데 에어컨에서 화장실 변기에 100배의 세균이 나올 정도면 그냥 밖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네, 사실 에어컨 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인 소독이나 청소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특히 에어컨 처음에 켤 때 3분 동안은 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시키고 또 오래 사용하실 때는 적어도 2시간에 한 번 정도 꼭 환기를 시키시면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2시간 정도. 네. 또 여름에 노래방 가면 노래방 대부분 지하에 있잖아요. 3분 동안 켜놓고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가서 노래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행적을 낱낱이 보고하는구나.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 에어컨 청소는 필수. 먼저 에어컨 필터를 분리하고 필터는 물과 중성 세제를 7:3으로 희석한 물에 담가 놓습니다. 본체 날개 부분은 마른 걸레로 겉면의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그 사이 불어난 필터의 묵은 때를 청소용 솔로 싹싹 벗겨주세요. 물기가 마르도록 햇볕에 말려주면 에어컨 청소 끝! 자, 홍승철 교수님. 여름에 신경 써야 할 게 참 많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사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실제 거주하는 실내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또 사실 현대인들이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자동차 안에도 많은 곰팡이들이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예. 에어컨은 물론이겠고요. 그다음에 차량 매트, 또 일부 그 천으로 된 시트들, 또 핸들이라든가 손이 자주 닿는 곳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세균들이 잘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특히 그 냉매가 들어있는 그 라디에이터 코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냉매가 만나서 항상 물이 이렇게 맺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 그 여름철에 주차장에서 보면 차 밑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곰팡이가 살기 정말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많이 이제 살게 되어지고요. 여기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상당히 큰 그 건강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이제 매일같이 자동차 에어컨을 사용해야 되는 때가 됐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자동차 에어컨 사용법. 네, 핵심 좀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팁일 것 같은데요. 먼저 차내 온도가 이제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문을 일단 다 내려서 에어컨을 강하게 켜놓고 그러면 일단 에어컨 그 통로상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될 시간을 주고 그리고 차를 서서히 주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대각선으로 창문을 내려놓는다든가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차내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올려서 적절한 온도로 이렇게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도착하기 한 5분 전쯤에 에어컨을 일단 끕니다. 그리고 송풍만 되게끔 하면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마르게 되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내부에 신문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숯 혹은 뭐 커피 찌꺼기 이런 것들을 놔두면 이 녀석들이 제습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더 이상 곰팡이가 서식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집뿐만 아니라 내 몸속까지 오염시키는 곰팡이가 있다고 합니다. 내 몸을 오염시키는 곰팡이, 도대체 어떤 곰팡이가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곰팡이 하면은 눈에 보일 만큼 크게 자란 것들도 있지만 네. 사실 작은 것들이 더 문제죠. 이 작은 것들은 입이나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폐 속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같은 거죠. 그래서 폐포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 진균성 폐렴을 일으킨다든지 또 호흡기를 자극해서 아토피나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의 알레르기 천식 면역 저널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요. 태어날 때 이제 곰팡이에 노출됐던 어린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서 천식 유발 위험이 한 2.6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예. 또 요즘에 그 어머님들, 아이들을 갖고 있는 어머님 최대 고민이 아토피잖아요. 아토피죠. 네, 아토피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곰팡이가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 몸에 들어가면 이 면역계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서 피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아토피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면역이 떨어졌다 그래서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뭐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경우는 반대로요. 면역이 너무 과다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 면역이라는 건 우리 몸속의 군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군인이 너무 적거나 군력이 약해도 평화가 깨지지만 반대로 군대가 막 우리 사는데 아무 데나 막 탱크를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곰팡이가 들어오면 이게 외부 물질이니까 우리 몸에서는 계속 면역이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몸의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막 땀 많은 계절 되면 이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무좀 하면은 뭐 젊은 분들도 잘 걸리겠지만 또 40, 50대 중년층이 반 이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 또 땀도 많이 찰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무좀 발생 위험도 더 높아질 텐데요. 문제는 무좀 하면은 발 생각하기 쉬운데 뭐 손발톱은 물론이고 사실 이게 얼굴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얼굴요? 무좀이 얼굴에 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생기는 곰팡이는 무좀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체부백선, 얼굴백선, 두피백선 이래서 곰팡이균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또 문제는 얘가 번식력도 강하고 전염력이 강하니까 무좀이 한번 생기면 본인뿐 아니라 이제 가족한테도 옮길 수 있고요. 또 문제는 우리 이제 여름에 수영장이나 사우나 많이 가는데 네. 이런 공공장소에서도 얘네들이 이제 기회만 되면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무좀 뿌리 뽑는 그런 약이 있으면 노벨 어떤 의학상 이런 거 받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이제 무좀이 결혼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뭐 약 쓰면 나았다가 좀 안 쓰면 또 생기고 뭐 식초물에 담갔다가 뭐 베이킹소다 물에 뭐 별걸 다 해봤어요. 근데도 이게 안 나았거든요. 네, 그쵸, 근데 그쵸. 가족들한테도 옮길 수 있다니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방법이 있나요? 혹시 뿌리 뽑는 방법? 곰팡이 자체가 이렇게 뭐 한 방에 뿌리 뽑는 그런 치료제가 있다면 근데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도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현재도 항진균제가 많이 나와 있고 뭐 심한 경우에 먹는 약도 먹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꾸준히 약물 복용이라든지 약을 바르셔야 되고요. 대개는 중간에 포기하면서 이제 재발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저희 남편이 인내심이 좀 없어요. 이제 눈에 안 보이고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러면은 중단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박성주 의원님. 예, 그 무좀이 이제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치료를 스스로 중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성인 2명 중에 1명이 이 곰팡이와 관련된 어떤 질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무려 한 90% 정도가요. 치료를 받다가 중도에 스스로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무좀 치료하려면은 항진균제 뭐 먹는 약이나 바르는 것들을 쓰는데요. 그 치료 기간이 짧게는 뭐 한 2주에서 길게는 1년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66% 정도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약을 스스로 중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우선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면 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요.
약을 최소 3개월 정도를 드셔야 돼요. 그런데 또 약의 간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의사와 철저하게 상의를 해서 약을 잘 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약 잠깐 먹고 끊으면서 오히려 약이 나중에 들어가서는 약발이 안 받는 이런 사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성이 생기네요. 그렇죠. 무좀을 위한 발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네, 이게 보면은 발가락 사이가 원래 먼 분들이 있어요. 그런 네. 분들은 잘 안 생겨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딱 붙어 있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거나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꽉 끼는 신발을 자주 신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무좀이 잘 생기는데요. 따라서 이제 항상 이 발을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고 잘 씻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젖은 신발 신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신발을 한 가지만 신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여름철에는 몇 가지, 뭐 완전히 통기가 잘 되는 샌들이나 이런 게 더 좋겠고요. 몇 가지 두고 신으시면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무좀 걸린 남자랑 20년 사는데도 안 걸리는 이유가 발가락이 제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 걸려요. 얼굴까지 번질 수 있는 무좀 곰팡이. 그런데 우리 몸 중에 아주 특이한 곳에 사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